오늘 DP&I 프로 강의를 맡게 된 임진영 권사라고 합니다. 오늘 그 강의를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메시지를 들을 땐 되게 집중하잖아요. 막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근데 저는 이제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강의이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이렇게 다리 떠셔도 되고요. 막 이렇게 궁금한 거 있으면 손 드셔도 되고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중간중간에 또 퀴즈가 있어요. 그래서 아시다 싶으면 다 이렇게 손 들고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좀 이제 좀 편안하게 재밌게 좀 소통하면서 강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주식시장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릴 거를 준비했어요. 근데 왜 갑자기 주식시장이냐고 하시면은 사실 경제에는 되게 다뤄야 될 부분이 많은데 그 중에 저는 자본주의에 꽂힌 주식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자본주의 시스템 속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기본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쉬운 개념으로 준비했으니까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주식이 등장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주식이랑 채권은 뭐가 다른지, 그다음에 주식시장인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떻게 다른지 이런 내용을 보고 사실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할 수도 있는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이거 잠깐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짧게 제 소개를 할게요. 저는 이제 2011년에 예수사랑교회에 왔고요. 그때 이제 48기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지금까지 예수사랑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고, 국민은행에는 제가 2007년에 입사를 했어요. 2007년에 입사했으니까 지금 한 17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산업 현장 가운데서도 이제 응답을 많이 맛보면서 재밌게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은행에서 일하면서 은행에서만 일한 건 아니고요. 여러 군데서 좀 일을 했었는데요. 혹시 이게 좀 흐려서 잘 안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면은 KB금융그룹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그룹 안에는 지주사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이제 은행부터 카드사, 그다음에 뭐 보험사, 그다음에 뭐 증권사 비롯한 12개의 계열사가 있어요. 그래서 지주 안에는 12개의 계열사가 있고 이 모든 걸 이제 관리하는 것이 지주사인데, 제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KB금융 지주에서 일했었고요. 이때 일한 경험이 저에 대해서 이제 금융업 전체에 대한 눈을 뜰 수 있는 좀 계기였던 것 같아서 여러분한테 오늘 그 얘기 잠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주사에서 하는 일이 뭔가, 그리고 지주사 중에서도 제가 재무기획부 쪽에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재무기획부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가 오늘 제가 하려는 얘기랑도 좀 관련이 돼 있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하는 일은 금융그룹 주가를 관리해요. 혹시 KB금융그룹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는 분? 대충 뭐 5만 원, 6만 원, 7만 원. 아무도 관심이 없으신가요? 주식시장을 저만 보고 있는 건가요? 한 7만 원대 되고요.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그 금융지주가 총 4개가 있거든요. 제일 큰 메이저라고 하면은 KB, 신한, 우리 하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비싼 주식이 어디 걸까요? 맞습니다. KB. 제가 이제 잘 관리하고 나와가지고 지금 주가가 괜찮고요. 그래서 이제 주가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이제 주식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 주식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자사주소각이나 뭐 배당 같은 걸 해요. 배당이 많아야 아무래도 주주가 이제 관심이 있어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당 관리도 하고 이 해에 얼마 배당을 줄 것인가 또 저희가 이제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이 시장에서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지금 주가가 좀 가치가 낮다 이러면 자사주도 없애요. 그래서 소각하면서 한 주당 가진 이제 밸류를 좀 높이려는 이런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달을 담당하는 것도 굉장히 큰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조달이라고 하면은 일단 이제 돈을 끌어 모으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방법은 보통 이제 회사채나 이제 신종자본증권이라고 하는 거를 발행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조달도 담당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계열사에 대한 경영 관리를 해요. 그러니까 은행부터 이제 신용정보, 뭐 데이터 시스템까지 총 12개 계열사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계열사의 실적이나 뭐 KPI 목표 같은 거, 1년에 뭐 당기 순이익을 얼마 내야 되냐, 그러니까 얼마 벌어야 되냐 그 목표죠. 뭐 ROE, NIM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가 관리에 있어서 중요한 계열사들의 실적을 이제 주요 실적 관리하고요.
그다음에 대표이사랑 성과 계약도 체결합니다. 1년에 목표를 주고 이거를 달성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평가를 받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에 대표이사랑 이런 성과 계약을 맺는 것도 이제 지주 재무기획에서 담당하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분기별로 이제 목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잘 실적이 나고 있는지를 매 분기별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계열사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회에서 보면은 뭐 임금 인상률 올해 이제 뭐 몇 프로 늘리겠다, 임금을 올리겠다부터 해서 뭐 인력 규모, 뭐 증원을 얼마 하겠다, 아니면 이제 얼마 줄이겠다. 그다음에 뭐 신사업을 뭘 시행하겠다 말겠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이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조달을 하는데요. 조달에 관련된 이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하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그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발행을 많이 했었어요. 회사채 같은 경우에 그 돈을 조달하는 좀 직접적인 수단이기도 해서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회사채보다는 신종자본증권으로 많이 발행을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신종자본증권은 부채에 안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에 100% 부채에 잡혀가지고 재무 상태의 그 비율이 안 좋게 나오는데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으로 잡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채무로 나중에 잡히기 때문에 처음 그 자본으로 잡히는 데 있어서 ROE 개선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신종자본증권으로 요즘 많이 조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품을 하시는 분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했는데 긴장되네요. 자, 지루한 얘기는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실적 리뷰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적 리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 각 계열사에서 뭐 분기별로 얼마를 벌었는지 당기 수익이나 이런 집계를 내요. 그거 가지고 저희는 이제 지주에서는 그걸 서머리 해가지고 전체 금융그룹 안에서 얼마 벌었는지를 이제 주주님들을 모시고 발표를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발표되면 언론사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런 기사를 냅니다. 각 금융그룹에서 뭐 24년 1분기는 얼마를 벌었는가 뭐 이런 기사를 나오는 데 있어서 베이스가 되는 작업을 저희 쪽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 경제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본주의의 꽃은 주식시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주식시장부터 먼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이 괜찮죠. 이제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연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 분위기는 괜찮고 이제 2,875, 2,900 가까이 지금 코스피는 올라 있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의 제일 큰 이슈는 뭘까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한국 주식이 사실 아직 그 잠재력에 비해서 가치가 낮게 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 측에서는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을 도입해가지고 한국 주식의 가치를 좀 높이고 그 주식시장에 외국인이 많이 들어와서 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뭐 지주 주가도 지금 좀 금융 쪽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표에 보시면은 그 기간 안에 코스피 전체의 그 상승률이 한 2% 정도였는데 KB금융지중이 이때 1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재무 개선을 재무 구조를 개선하고 뭐 이런 노력들을 통해서 확실히 이제 지금 주식시장이 좀 분위기가 좋아지고 코스피도 오르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식이 어떻게 등장하게 됐는가에 대한 등장 배경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인문사회학적인 관점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려운 게 아니고 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개념으로 준비했으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주식이 뭘까요? 진짜 쉽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감자가 있으면 이걸 이제 다 쪼개잖아요. 그리고 그걸 이제 조각조각을 나눠 갖는다. 이거를 이제 주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회사라는 하나의 감자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게 쪼개 가지고 그거를 이제 나눠 갖는다. 조각을 나눠 갖는다. 그 조각이 이제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제가 왜 준비를 했냐면 이 주식이라는 게 생기기 전에 근대 사회에서는 사실 생산 수단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자본가랑 노동자로 구분이 됐었거든요. 근데 주식이 생기면서 이런 구분이 이제 모호해지고 달라졌다라는 내용인데
뒷장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 이전의 근대사회에서는 생산수단, 예를 들어 뭐 공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공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본가, 그 다음에 없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이 됐어요. 생산수단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근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만이 생기겠죠. 제가 이제 저도 지금 뭐 은행에서 일하고 있지만 제가 뭐 공장에서 일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제가 공장에서 열심히 일하죠. 근데 사장님은 일해요, 안 해요? 보통 안 하시죠? 이제 노동자들이 자기 노동을 투입해서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제 공장에서 수익이 발생하면은 사실 대부분의 수익이 누구한테 가죠? 그렇죠. 사장님한테 가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는 아주 작은 수준의 임금뿐이고 나머지 이제 자본가한테 다 귀속이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그때 이제 막스라는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각을 하기를 이거는 자본가랑 노동가 사이에 서로 이제 대립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다. 노동자 입장에서 계속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지속이 된다면은 결국 자본가를 노동자들이 단합해가지고 쫓아내고 그 다음에 생산수단을 자기가 차지해가지고 공산주의라는 게 생길 거다라는 예측을 했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념 갈등에서 결국 공산주의가 한때는 나타났었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주의가 승리하고 소련을 비롯한 이제 공산주의가 몰락을 하면서 이념 그 갈등이 종식이 돼요. 근데 이걸 계기로 자본주의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지금같이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만 계속 배를 불리고 노동가는 그 생산수단에 접근할 수 없는 구조가 지속이 되면은 이런 사회주의 같은 리스크가 생길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존의 문제점을 고쳐 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수정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수정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갖고 있던 문제점을 어떻게 수정했냐면은 주주 자본주의라는 걸로 수정을 하게 돼요. 주주 자본주의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주식을 기존에는 아까 말씀드렸지 누구만 갖고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 자본가만 갖고 있던 회사에 대한 그 권한을 잘게 쪼개서 주식으로 나눠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자본가뿐만이 아니라 노동자도 회사의 일부를 주식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자본주의, 주주자본주의로 해서 수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주자본주의가 처음 나왔을 때는 원래 그 계급 간의 갈등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이제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거죠. 과연 이 주주자본주의라는 게 지금도 유효하게 작동이 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진짜 주주자본주의가 되면서 그 생산수단을 가진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의 계급 갈등이 많이 완화됐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네. 제가 그 삼성전자 다트에서 공시 정보를 좀 가져왔는데요. 공시 정보에 보시면은 좀 글씨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는데 최대 주주가 누군지 아세요? 개인 중에 법인 빼고. 아무도 삼성에 대해서 모르시나요? 최대 주주가 홍라희 씨예요.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이재용 씨고 일단 홍라희 씨가 제일 많은 주식을 이제 근소한 차이지만 갖고 있는데 몇 주를 갖고 있냐면 9,800만 119천 어떻게 있는 거죠? 981853333주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1억 주에 가까운 주식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시가로 따지면 저게 한 어느 정도 되죠? 삼성전자 주식 지금 한 7만 원, 8만 원 하나요? 그러면은 지금 한 1억 주니까
굉장히 많네요. 조 단위가 넘어가죠. 그래서 이 정도 주식을 이제 부를 소유하고 있고, 제가 지금 삼성전자 주식을 사면 제가 몇 개 사겠어요? 9,800만 개 살 수 있을까요?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의사결정에 대한 권한이 다르다. 왜냐하면은 다수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주총회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주주자본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주식시장에 진입할 수는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참여권이나 평등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좀 불평등이 유지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주식과 채권, 증권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거를 많이 들어봤지만 좀 개념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프리카에 라면 공장을 하나 만든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걸 예를 들어서 주식과 채권과 증권을 설명드릴게요.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라면 공장을 바로 세우면 좋은데 돈이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돈을 빌려야 되는 상황이다. 돈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봅시다. 방법은 두 개가 있겠죠. 제가 돈을 투자받아서 라면 공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을 거고, 이런 경우 이제 주식이죠. 그다음에 이제 빌려서 라면 공장을 만든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경우에는 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심플하게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거를 투자를 통해서 이 돈을 조달한다. 그러면 주식이고요. 빌려서 조달한다. 그러면 이제 채권입니다. 그래서 각 경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제 투자해 주세요라고 해서 주식으로 이제 발행하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제 라면 공장을 제가 세웠는데요. 2억이 부족해요. 그래갖고 그 중에 이제 필요한 2억 중에 1억은 제가 어떻게 구하고 나머지 1억을 투자를 받기로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라면 공장이 만약에 잘 되면은 제가 이제 대신 10%를 여러분한테 드리기로 하죠. 자, 누구라고 할까요? 자, 권수정 사역자님을 예를 듭시다. 그러면은 제가 2억이 필요한데 1억이 부족해가지고 권수정 사역자님한테 1억을 빌리기로 했어요. 그럼 대신 이제 권수정 사역자님이 나한테 투자하는 대신에 나는 공장이 잘 되면 10%를 주기로 해요. 근데 그 10%를 주는 거를 이제 배당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권수정 사역자님은 저한테 라면 회사에 대한 그 50%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주주예요. 주주기 때문에 제가 사업이 잘 되면 10%를 이제 배당으로 줘야 되죠. 만약에 사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요. 아, 그거는 다음 장에 나오고요. 너무 빨리 이제 얘기하셨는데 역시 어드밴스 코스를 이수하신 분 좀 다르시네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 된다고 하면은 일단은 배당을 안 줘도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약속을 했잖아요. 잘 되면 주겠다고. 근데 예를 들어 적자가 난다. 그러면 저는 이제 배당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대신 권수정 사역자님은 저한테 라면 공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심플하게 보자면 그게 딱 주주총회거든요. 주주총회라는 거는 예를 들어 권수정 사역자님이 제 공장에서 나온 라면을 먹어봤는데 너무 짜요. 그러면은 아, 스프가 너무 짠 것 같다. 다음부터 나트륨을 좀 줄여달라.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고, 아, 양이 너무 적은 것 같다. 면 양을 좀 늘려달라. 이렇게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어요. 결국은 뭐 주주총회라는 게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이 회사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주주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회사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는 경영에 대한 방향을 주주로서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만약에 제가 라면 공장을 하는데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다 이제 반했어요. 제 라면에. 그러면은 대박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만약에 3억에 팔아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입만 오므라지시고 말씀. 아,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3억에 팔면은 저희 회사에 대한 50% 지분이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죠? 주주한테 있죠. 권수정 사장님한테 있으니까 저는 3억으로 만약에 라면 공장을 팔면은 1억 5천을 권수정 사장님한테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지분이 있잖아요. 회사에 대한 지분이 50%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1억 5천을 지급해야 된다.
반대로 라면 공장이 망했어요. 아무도 제 라면을 안 먹어요. 그래서 라면 공장이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권수정 사업자님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습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투자의 개념이라고 했죠. 투자를 말 그대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잘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배당도 받고 아까 3억 원에 처분했을 때 1억 5천도 받을 수 있지만 안 된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투자는 신중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제 라면 공장이 망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까 우리 어드밴스 코스를 이수한 분 우리 청년이 얘기하신 대로 엑시트해야 돼요. 내가 지금 권수정 사장님이 원래 나한테 1억을 투자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프리카에서 아무도 라면을 안 먹는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옆에 있는 친구한테 넘기는 거야. 야, 이거 대박 주식인데 대박 라면 회사인데 50% 지분인데 엄청 잘 되는데 내가 지금 현금이 필요해서 그런데 네가 가져 이러면서 이제 넘기고 엑시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라면 공장이 잘 되면은 10%씩 저한테 주기로 했던 거 있죠, 제가 주기로 했던 그 배당 수익이랑 방금 전에 엑시트할 때 이게 뭐 안 좋아서 엑시트하는 경우뿐만이 아니라 좋아도 사실 엑시트할 수 있죠. 다른 돈이 자기가 필요하면 그렇게 엑시트하면서 중간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손익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주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구조를 봤고요. 이제 채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돈이 필요한데 이거를 빌려주세요라고 해서 채권으로 돈을 조달하는 경우입니다. 똑같이 이제 라면 공장을 제가 아프리카에 세웠어요. 그때도 또 이제 2억 원 중에 1억이 부족해서 또 이제 권수정 사장님한테 제가 빌리러 가요. 그래서 빌려줬어요. 자, 라면 공장은 나한테 이제 그 권수정 사장님한테 제가 써줘야 되는 거죠. 내가 정해진 그 연이율 10%를 주겠다. 그리고 3년 후에 갚겠다라는 거를 이제 문서에 써서 줘야 되는데 그 문서에 써진 권리를 채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면 공장에 대해서 이번에는 권수정 사장님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똑똑하신데요. 네, 의견을 제시할 수 없어요. 이거는 내가 주주가 아니라 채권자이기 때문에 그 돈에 대해서 나는 정해진 이율에 대해서 받고 그 다음에 만기일에 원금에 대해서 회수만 받으면 되는 거지 경영에 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장사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수익을 일정하죠. 몇 프로라고 그랬죠 아까? 채무? 네, 10% 이자를 저는 이제 매년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 수익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라면 공장이 대박이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뭐 제가 기분이 더 좋아가지고 15%를 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약속했잖아요. 채권에다가 몇 프로 주기로. 그렇기 때문에 대박이 난다도 그래도 저는 이제 정해진 이율만 드리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라면 공장이 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저는 이제 10%에 대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못 받는다 이러면은 이제 다시 안 볼 각오로 이제 경찰에 가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받는 방법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10%에 대한 권리는 유지가 된다. 그거는 공장이 잘 되든 안 되든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식과 채권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나마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자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라면 공장이랑 운명을 같이 하는 거죠. 잘 되면 나도 같이 그거에 대해서 50% 이익을 받을 수 있지만 망하면은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거고 채권 같은 경우에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나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난 정해진 돈이랑 이자만 받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식과 채권 개념이 좀 다르다. 그리고 이런 주식이나 채권처럼 각자의 그 권리나 그 계약 사항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문서로 표기한 것이 증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주식과 채권, 증권의 개념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네, 한 반 정도는 끄덕이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랑 미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 뭘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주가는 뭐 매일 바뀌니까요.
뭐 꼭 그게 항상 일이지는 않는데 대충 이제 탑 10을 제가 준비했으니까 탑 10 중에 한 3개 정도 맞추시는 분한테는 제가 커피 쿠폰을 준비했거든요. 자신감 있게 들어보시면 한국 주식 중에 탑 10 중에 나 아는 거 있다 하시는 분. 카카오 한 표 나왔고요. 또 한 명에 하나씩만. 자, 다음. 현대자동차, 카카오, 방송실 연진 팀장님. 네이버. 예. 근데 저는 시총 기준이 아니고 한 주당입니다. 힌트 드리자면. LG 생활과학. 네,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한국 주식 여기까지 봤고요. 미국 주식 중에 탑 10 중에 나 아는 거 있다. 내 생각에 이게 탑 10일 것 같다. 자, 두 분. 먼저 들었으니까 뒤에. NVDI. 테슬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있을까요? 자, 이제 국내 1위부터 10인데요. 이게 이제 뭐 6월 말이어서 좀 시차는 있는데 이 안에서 어차피 움직이기 때문에 뭐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에코프로, 삼성바이오로직스, 태광산업,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그 다음에 영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농심. 정답자 있으셨어요? 없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커피 쿠폰은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미국 주식인데 1위는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있으시죠? 네. 이따가 나올 분인데 이제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주식 얼마인지 알고 계시나요? 저희 써 있긴 한데. 7억 6천이에요. 주식 하나가 54만 5,870달러거든요.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래서 한 주당 이제 7억 6천을 주면은 여러분도 누구나 구입하실 수 있는 그런 주식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사실 제가 왜 비교를 했냐면은 주식수도 그렇지만 그 주가 차이도 좀 아직 많아요.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탑 1도 100만 원이 안 넘어요. 어쨌든 아직 좀 이제 싸고요.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물론 1위가 압도적으로 비싸긴 해요. 1위가 이제 뭐 7억 6천이고 그 밑에는 뭐 5,890달러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8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뭐 1,000만 원은 안 넘으니까 1위랑 차이는 많이 나죠. 근데 한국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어때요? 확실히 비싸죠. 좀 차이가 많죠. 아직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랑 테슬라 있었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없네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크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있는데 다 들어보셨죠? 뉴스에서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늘 뭐 코스피 지수가 2,800을 상회에 있고 뭐 코스닥은 지금 몇 %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어떤 특성이 있는가를 잠깐 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 숫자 감을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2,867 정도 됐고 코스닥은 860. 그러니까 딱 봐도 숫자 차이가 있죠. 이 숫자에서 뭐 많은 것이 설명이 가능한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크고 좀 안정적인 종목이 주로 이제 코스피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같은 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다. 예를 들어 삼성, 네이버, 뭐 현대 이런 거 느낌이 오시죠? 어디일 것 같아요? 그렇죠, 코스피죠. 근데 이제 이렇게 센트리온 헬스케어 이렇게 우리가 여기부터 이제 잘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건 이제 뭐 코스닥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럼 누가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CJ E&F은 왜 그러면은 코스닥인가요? CJ는 코스피고요. 그중에 이제 컨텐츠 사업을 하는 CJ E&M은 코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상장 요건이 많이 달라요.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만큼 많은 서류부터 해서 뭐 재무구조, 인력에 대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한 다음에 상장을 가능하게 한 게 코스피고요. 코스닥은 굉장히 쉬워요. 그냥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은 일단 상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코스닥이기 때문에 상장 요건이 두 개가 다르다.
그래서 코스닥 같이 좀 작은 회사인데 그 상장 요건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은 아예 주식을 발행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진입 장벽을 낮춰놔서 코스닥은 쉽게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그래서 학교에 비유하자면 코스피는 이제 우등생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영수가 다 잘하고 다 A고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여기도 다 계시죠? 우등생반, 코스피 같은 사람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아직은 내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유망주들. 옛사람 교회도 이런 분들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런 유망주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잠깐 넘어가는 얘기로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대충 감을 한번 가져보시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몇 개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을까요? 아주 러프하게. 이것도 커피 쿠폰이 있으니까 손 드셔도 돼요. 이건 더 쉽잖아요. 뭐 100개, 500개, 1000개, 1500개, 3000개 중에 비슷한 답이 있으니까 자 이제 손을 들어보세요. 1500개. 좋습니다. 또 옆에 300개. 자, 권수정 사역자님 1000개. 권수정님 뒤에 1500. 1500은 아까 나왔었는데 또 다른 의견 한 분만 더 받을게요. 3000개. 또 손 드신 분. 3000개로 동일한데 이 중에 답이 있을까요? 이제 KRX 한국거래소에서 제가 정보를 갖고 왔는데요. 2,500개 있습니다. 3,000개가 제일 근접했으니까 제가 두 분한테 커피 쿠폰 드릴게요. 이제 2,500개가 상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시장별 매매 동향을 보면은 하루에 11조 정도가 거래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듣기 위해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고 다에게 물어보고 싶으시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를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제 투자의 규제, 이제 이런 투자의 해안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가 궁금해서 저도 좀 자료를 봤어요. 근데 아까 미국에서 제일 비싼 주식이라고 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버크셔 해서웨이 기억하시죠? 그 CEO가 이제 워렌 버핏인데 워렌 버핏이 얘기한 게 여기 오른쪽 한 가운데 정도에 보이실 것 같은데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을 고르라는 거예요. 해자가 혹시 뭔지 아세요? 해자가 뭐냐면은 그 성이 있다 그러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쌓잖아요. 그거를 이제 해자라고 하는데 그럼 경제적 해자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갖고 있는 그 특이성, 특별성, 오리지널리티가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사람이 범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방어막을 쌓는 거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특장점을 누가 흉내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작업이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코카콜라나 애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도 누구나 이제 비슷하게 그걸 만들고 싶어 하잖아요. 다 뭐 펩시도 그렇고 다른 여러 가지 음료수가 나왔었지만 그래도 지금 코카콜라를 따라할 수 있는 기업은 제 생각에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애플도 마찬가지죠. 뭐 핸드폰을 만드는 기업이 많지만 애플이 가진 그 고유의 감수성을 따라할 수 있는 회사는 또 없고요. 그런 회사들이 바로 이제 경제적 해자가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경제적 해자가 있는 종목을 고르는 것 하나와 두 번째는 이제 그거를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하라는 거죠. 우리는 주로 단타를 하잖아요. 이렇게 산 다음에 좀 10% 오르면 팔고 20% 오르면 팔고 막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경제적 해자가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었으면 그게 없어질 때까지는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라는 게 이제 워렌 버핏의 조언입니다.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때는 이때가 10년 9월이었죠. 그랬는데 2020년 9월이었죠. 2020년 9월이었는데 이때 한국 주식에 좀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LG 화학이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는 주식이었거든요. 네, 잘 나갔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배터리 사업 때문에 그때 굉장히 주가가 높았었어요.
그 배터리 사업이 여러분이 이제 타시는 그 전기차나 이런 데 들어가는 자동차 배터리 있잖아요. 그걸 이제 주로 LG화학에서 만드는 데가 많았었는데 그 배터리 사업부가 잘 되면서 LG화학 주가가 많이 올랐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LG화학이 이제 주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그 여기 보이시죠? 왼쪽 기사에 보면은 좀 보실 수 있는데 원래는 그 배터리 사업부가 LG화학의 부서의 하나로 있었었는데 밑에 보시면은 분할한 다음에는 독립법인으로 해서 주식을 따로 상장을 시켜요. 말하자면 이제 여러분 호빵 아시나요? 호빵에 이제 팥이 있잖아요. 팥이 맛있잖아요. 근데 이제 팥을 따로 뺀 거죠. 그러면 이제 팥 없는 호빵만 먹어야 되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갖고 이제 주주들의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소액주주들이 국민청원도 했었어요. 나 억울하다. 나는 배터리 때문에 LG화학을 샀는데 지금 이렇게 안고라 그러면 옛날 사람이죠. 그 팥을 다 빼서 팔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제 억울하다 해서 이제 국민청원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으면서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건 이건 미국 주식시장에선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미국 주식시장은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한 규제가 강하거든요. 이제 주주들의 권익 보호에 이제 좀 더 앞서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 주주들의 뒤통수를 치는 행동은 미국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한국 주식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주식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주 단순하지만 이제 비슷한 특성을 가진 기업을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이제 삼성전자랑 오른쪽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10년간 주식인데요. 딱 보셨을 때 어떠세요? 둘 중에 뭐 사고 싶으세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10년 전으로 돌아간다면. 네, 그렇죠. 저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사야 되죠. 그리고 바이오 쪽을 보자면은 한국에서 제일 이제 주식이 비싼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그다음에 미국 주식에서는 일라이릴리 아세요? 여기가 그 세계 제약 1위 회사인데 여기랑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은 또 어떻죠? 둘 중에 뭘 사시겠어요? 일라이릴리가 아무래도 좀 더 괜찮죠.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주식을 꼭 편드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제 투자를 한다고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확실히 좀 매력적인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개인적으로도 앞으로 이제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시간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이 좀 심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기업도 동일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떤 업계에서든지 그 업계에서 이제 탑 티어는 굉장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부가 집중될 거로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그 나머지의 이제 자그마한 기업들은 좀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탑 티어를 차지하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눈을 넓혀봤을 때는 미국 주식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퀴즈를 또 이제 마지막 커피 쿠폰을 이제 한번 드려야 되니까 또 준비해봤습니다.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얼마일까요? 워렌 버핏은 누군지 기억나시죠? 아까 버크셔스의 CEO라고 제가 그 사진 보여드렸던 그분인데 이분이랑 점심을 한 끼 먹으려면 얼마를 내야 될까요? 74억? 예, 첫 번째 대답 좋았습니다. 또 3억 1억, 100억. 사실 점심 식사가 경매에 붙여진 게 여러 번이에요. 한 번, 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죠. 올해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는 얼마다. 이런 게 항상 기사에 나오는데 자, 보시면은 246억이 가장 최근에 낙찰된 값입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비쌌던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시작은 3천만 원이었대요. 3천만 원으로 점심식사 시작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에 이제 낙찰된 게 246억이다. 그래도 제일 가까웠으니까 우리 연재인 팀장이 100억이 제일 가까운 거 맞죠?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네. 그럼 이제 연 팀장님이 이제 커피 쿠폰을 받으시게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좀 내야 될 시간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결론을 한번 봅시다. 아까 주식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그 주식만이 갖고 있는 장점이 뭔지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이 사라질 때 파는 게 우리의 투자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점이 만약에 너무 흔하다. 너도 나도 애플 같은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제적 혜자가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종목은 이건 이제 나만이 가지고 있는 오리지널티가 있는 그런 경제적 혜자가 있는 기업이 좋은 기업이다. 이거는 이제 참고로 그냥 제가 요즘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꼭 사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헌금 위주로 하셔야 되니까 주식을 이게 막 많이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대신 이제 좀 관심은 갖고 보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 제약주, 그다음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도 요즘에 좀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제가 나중에 이제 비트코인을 한번 따로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예수사랑교회가 나서 깜짝 놀라셨죠? 제가 그 경제적 혜자에 대해서 생각을 이제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따라할 수 없고 그 고유의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장점을 오래 보유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미지로 사실 예수사랑교회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식회사 예수사랑교회가 있다고 하면은 거기에 투자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왜 이렇게 낯선 표정을 하고 계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예수사랑교회가 정말 그 복음이 확실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을 바꿀 수 있는 영적 싸움을 또 알려주시기 때문에 또 그거를 하고 있는 우리 롤모델이 있으시잖아요. 이묘선 목사님도 그러시고 김소영 전도사님도 그러시고 이런 롤모델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 혜자, 그러니까 혜자가 있는 정말 그 자기만의 오리지널티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렇게 애정을 갖고 계속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부족하지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뭐 제 얘기도 하고 있는 거고 뭐 이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예수사랑교회 주식이 있다면 살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대답이 뭐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마치는 시간인데요. 제가 요즘에 이제 성경을 좀 읽고 있는데 얼마 전에 로마서 8장을 읽었는데 이런 성경 구절이 있더라고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인데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 경제에 풀려 있는 돈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돈이 사실은 우리가 아직 규모가 준비되어 있지 않고 아직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오지 않았지만 이제 시중에 풀려 있는 많은 경제 안에 있는 부와 명예, 그쵸? 그 돈들 그런 게 언젠가는 우리 청년 중에 정말 응답을 받아서 정말 아브라함과 같은 거부의 축복을 받고 식주인 가이오와 같은 경제적 축복을 받는 분들이 나오기를 저는 좀 기대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오기 전에도 그런 기도를 했어요. 제 경제 강의가 아주 작은 시작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경제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미래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좀 도전을 하고 이제 뭐 이런 작업들이 좀 시작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기도를 하면서 왔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또 그런 축복이 앞으로도 계속 있기를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